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멀리는 서울역 종로 그리고 광화문에서 가까운 이 경복궁까지 이어지는 대로에서 벌어지는 반문재인 시위. 이것은 이제 날이 갈수록 조금씩 사람도 늘어나지만 그 양상이 하나하나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10월 3일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9월 말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이곳저곳에서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보시면 다 아셨겠지만은 중에서 가장 그 인파를 많이 거느린다고 그럴까, 사람이 많이 모였던 곳은 서울역 주변에 조원진, 홍문종 등의 요새 당 이름을 바꿔서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던가요. 그쪽 태극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바뀌면서 그쪽보다는 이제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세가 더 늘어나 가지고 이제는 그 우리 공화당 쪽 집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확성기 소리보다는 이쪽 다른 쪽 정광훈 목사 쪽 확성기 목사 소리가 훨씬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이것이 단순한 저 모임의 규모의 크고 작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그 생각도 듭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강남 성모병원에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뭐 일단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구속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거라는 그 예정표죠. 이제 석방 전 단계에 있는 건데 사실 석방이 된 거죠. 이 많은 분들이 보수 쪽을 사랑하고 또 아끼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됐을 경우에, 특히 그분이 어떤 정치적 언행을 했을 경우에 이 보수 분열이 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최근 우리 공화당 쪽에 인파가 점점 줄어들고 목소리가 잦아드는 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결국은 친박 세력이라고 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표현을 달리해서 나와가지고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해도 그 충격파가 전에보다 훨씬 작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행히 생각합니다. 다양스럽게. 그러니까 어떤 한쪽을 제가 편드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여러 목소리가 나와서 분열돼서는 내년 4월 15일 총선 또는 그 이전 당장이라도 어떤 그 보수 세력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 더구나 우리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국회에 곧 상정될 예정인 패스트트랙 안에 선거법 개정에서 그분들은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어떤 법안 통과도 반대하고 특히 선거법 협상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예 강력히 저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공화당은 이제 전국에 조금씩 표를 친박들이 던져주면 전에 서청원 의원이 이끌던 친박 세력이 전국 구석을 다수 차지했던 그것처럼 쉽게 20석은 차지하지 않겠느냐,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되도록 뭐 이런 기대를 해서 그런지 우리 공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에 찬성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그렇게 그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대구에서의 조원진, 의정부에서 홍문정 그 두 사람의 지역구 당선도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결국은 뭐 그분들이 잡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보수 세력이 한 목소리로 가야 된다는 그런 데서 볼 때는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김용상 기자와 더불어서 20대 총선 전망에 관한 21대 총선에 관한 전망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내년 총선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느냐. 이제 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천 전후해가지고 그래서 물갈이 얼마나 새 인물들을 모셔오느냐. 또 특히 친박과 비박, 또 이 탄핵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우, 그들과의 단합, 이것이 가장 관심사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덮어놓고 제1당인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어떠냐,
이 당의 사정도 역시 선거가 눈앞에 오니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은 더방할 것 없이 호남인데요. 호남을 한번 살펴보죠. 호남에는 지금 광주, 직화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래서 세 지역에 지금 31명의 지역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1명의 지역구원이 있는 그곳이 우리나라 정치 현장을 가장 잘 들여다봐야 되는 곳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과 그 다음에 이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에서 분당에서 나온 소위 박지원 의원이 이끄는 대한정당 이렇게 네 정당이 31지역구를 비슷한 한 8석, 9석씩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난 분석을 한다면 아마 여기만 쳐다보면 앞으로 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고민거리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호남 보수론이 우선 있습니다. 호남 보수론은 뭐냐면 목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 박지원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동영이가 당대표로 있는 민주평화당을 이탈하면서 탈당하면서 대한정당이라고 한 9분이 구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호남은 원래 보수적인 성격의 지역이었다.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뿌리가 한민당인데 한민당은 아주 보수적 정당이었죠. 재헌국회 때 그 토대를 이뤘던 것이 한민당인데 그리고 이제 한민당이 당명을 민국당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민국당이 당명을 민주당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전부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1년에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부터 보수적보다는 진보적 또 요새 말로 하면 좌파적 성격을 띠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좌파가 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것도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전 8월인가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해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호남 보수론을 주장하는 사람 얘기는 우리 호남은 원래가 보수주의자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세상 떠난 지도 오래됐으니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과 거리를 좀 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호남 보수론이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지 그것은 지금 여러 사람이 다 관심을 갖되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상당한 파괴를 갖는다고 보고 어떤 분은 그저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그러가 미미하게 끝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주 미미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것이 뭐와 맞물려 있냐면 지금 페스텔의 국회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협상에서 이 전국 구석을 27석을 늘리고 지역구 구석을 27석 줄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줄어드는 의석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호남 지역이니까 자기 지역구가 줄어드는 걸 좋아하는 어떤 국회의원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맞물려서 자기들대로 또 이 새로운 선거법에 반대하는 명분을 호남 보수로 해서 찾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이 하나 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또 하나의 고민은 뭐냐면 이해찬 당대표가 한 달 반 전에 많은 물갈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요즘 조용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전라도에서 불고 있는 호남 보수론. 왜냐하면 전라도에서 변화라는 것은 바로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계신 이 수도권의 호남 출신 인사들에게 바로 영향을 주니까, 정치적인 영향을 주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물갈이론이 자주 주춤하고 있는 것은 물갈이의 핵심을 따지자면 사실은 친문과 비문인데요. 아주 문재인과 가까운 청와대 비서진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가능한 한 현역 의원들을 교체해서 그 사람들을 공천하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호남에서 새로운 대한정당이 구체화된다면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손잡고서 새로운 정당에 가입한다면은 사실 여든 야든 분파되면은 쪼개지면은 선거에 지는 것은 뭐 자명하니까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친문 비문으로 물갈이를 하려다 보니까 호남에서 불어오는 대한정당의 바람이 수도권에 왔을 경우에 어떤 선거 결과가 올 것이냐. 특히 수도권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락이 2, 3천 표 이하의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압승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뿐이지 대부분 지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고 표수가 어슷비슷하면서 다만 2, 3천 표짜리이기 때문에 그때 승자는 누구냐면은 결국은 분파되지 않은 여든 야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표가 쪼개지지 않는 경우가 승리의 첫째 조건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연 이 호남 보수론이든가 또는 신당의 움직임 공천해가지고 탈락시킬 경우에 정치 희망자들의 숫자는 많고 공천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런 새로운 정당을 찾아서 이합질 하다 보면은 결국 의회에 참패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물갈이를 하려고 하면서 주춤하고 있고 한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불출마 선언한 사람도 없고 물갈이 움직임이 너무 없어서 또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이 박근혜 바람이 잦아들고 있어서 그 점에서는 아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반문재인 정서가 그렇게 높은 가운데서도 항상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제1야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차이 내지만 항상 뒤져 있거든요. 앞서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국민의힘으로 탄핵을 당했던 정당이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를 안 보이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욕구는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자유한국당에 쏠려 있는데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것은 단지 이 박근혜 바람이 잦아진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 사람을 받아들여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간판만 여러 번 바꿔서 들 일은 아니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과연 국민 앞에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은 물론 전에보다는 약하다 하더라도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오더라도 정치 현장에서 참으로 신중하게 무엇보다도 이 지난 실수는 뭐 지난 실수대로 어쩔 수 없는 걸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21대 선거에서 자신의 움직임이 결국은 보수 세력에 또한 충격을 지난번 공천 20대 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뭐 유승민이를 공천 안 주느니 누굴 김무성이 공천 안 주느니 이 과정에서 결국 이 비극적인 박근혜 정권의 붕괴가 온 것도 사실이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의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정말로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비극이 올 수 있다 하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면서 또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